손장관님도 그랬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는지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중앙 정치 무대는 중앙 정치 무대대로 또 지역은 지역대로 날씨가 너무 좋은데 또 축제들이 뭐 여기저기서 이루어졌었잖아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저는 뭐 이제 지난주 정말 지역에 축제가 많아가지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안성에서 지난 주말에 이제 포도 축제가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났고 포도 축제. 예, 또 다음 주말에는 안성의 자랑인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가 또 일주일 정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요즘에 어쨌든 날씨가 굉장히 좋고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행사를 못 하시다가 이렇게 하게 되니까 너무나 많은 시민들 참여 속에서 아주 즐겁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는 우리 안성 종합운동장 제일 큰 데에서 김경호 가수 돗자리 콘서트를 했는데 한 4,000명, 5,000명 가까이 오신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시민들 오셔가지고 아주 덕분에 저도 이제 즐거운 주말 보내고 왔습니다. 네, 우리 평택도 마찬가지로 요즘 읍면동 체육대 한참 하죠, 그죠? 우리 이번에는 한 군데 남았어요. 8개 동이 한꺼번에 이제 어제 저희 토요일 날 체육대를 했는데 그 막 천막에 다니면서 막걸리 한 잔, 두 잔 먹다가 나중에 이게 기분이 절로 막 좋아지고 막 그랬는데 우리 평택은 특징이 이제 주한미군, 세계 최대 주한미군이 저 상주에 있잖아요. 그래서 한미 관련된 그 문화 행사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 주한미군 가족들이 와서 우리 전통놀이 그런 거 같이 막 제기차기 하고 뭐 윷놀이 하고 이런 게 그 이제 민간 외교로 그 이제 한번 그런 경험을 하고 자국으로 돌아간 그분들은 평생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그 국제 평화 도시로서 그런 것들도 많이 지금 그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같이 갔었는데 하여튼 그런 활동들 주말에 계속 돌면서 그런 정신없이 지냈고요. 네, 예. 저는 지난주에 우리 그 이재명 당대표께서 부산에 오셔가지고 타운홀 미팅 네. 했습니다. 부산시당에서 이제 사전에 몇 명 정도 오실까 해서 권리당원들 대상으로 한번 돌려봤는데 순식간에 500명이 넘어가지고 당일날 뭐 이렇게 신청 안 하신 분들까지 오셔가지고 한 2시간 가까이 굉장히 즐겁고 재밌는 아이돌급이에요. 아 아이돌. 너무 이러고 재밌어가지고 특기죠, 특기. 네. 네. 우리 대표님의 장점이 그대로 이렇게 매력과 장점이 그대로 뿜어져 나오는 그리고 덕분에 뭐 우리 부산시당 입장에서도 혁신안을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어서 좋았고 예. 제가 토요일 날 또 시당에서 그날 오셨는데 바로 못 하신 분들이나 또 그날 참석 못 하신 분들 또 시당에 오셔가지고 혁신안 제안도 받고 하는 계속해서 이제 혁신을 주제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지역을 다녀야 돼서 주말에 저희 힘들죠. 예 요즘 청소년들이 자기들 손으로 축제를 만들어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유 요즘 친구들 춤솜씨가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지역에 우리 청소년 페스티벌 갔다가 아이들 춤솜씨에 깜짝 놀라가지고 저도 어깨 들썩들썩 하다가 왔습니다. 예, 우리 최고님 동네는 대도시죠. 네, 대도시도 읍면동 체육대 이런 거 합니까? 아니요, 아 그런 거 아, 없어요? 그래요? 네. 안 해요? 평택, 안성 이제 이런 데만. 네네. 저희는 난 뭐 서울도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읍면동 체육대회는 없어요. 아, 이게 저희만 해도 네. 체육대회는 아니었고요. 체육대는 아니고. 주민총회를 음. 축제와 연결해서 다 하시더라고요. 이게 3년 만이잖아요. 대면으로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정말 그 지역, 그러니까 동 단위로 된 그 총회를 축제와 연결해서 하니까 동네 주민들이 거의 다 나오신 것 같았어요. 제가 이 그 기부스한 다리로 정말 몇 개 동을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정말 우리 주민들 그동안 못 봤다가 이제 진짜 뭐 한 몇 년 만에 뵙는 그런 기분이잖아요. 선거 때 보고 진짜 이번에 실제로 새롭게 뵙는 분들 너무 많으니까 다들 인사가 새날에서 잘 보고 있어요. 그죠? 네. 그 얘기 하죠. 그리고 뭐 TV에서 많이 봤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현수막으로 늘 응원하고 있어요. 뭐 이런 말씀들을 해주셔서 저도 제가 직접 대면할 기회가 적었지만 이렇게라도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 알아주고 계시구나 해서 굉장히 뿌듯했던 지난 한 주였고요. 그 또- 페북 보니까 그 우리 조끼 비슷한 거 선거 때문에 그거 네네. 입은 게 되게 눈에 확 띄더라고요. 좀 민망하긴 했거든요. 아니 선거 분위기였어. 축제인데 완전히. 지역위원장 이름을 붙이고 간 이유가 제가 TV 화면으로는 이만해 보인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좀 이렇게 더
그 화면보다는 좀 더 날씬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실물하고 매치를 못 시키시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아무래도 난 위치홀 지역에서. 선거하는 줄 알았어. 그거 보궐 선거하는 줄 알았어. 그거 어. 가능하다는 거 제가 알려줬잖아요. 예, 여기 저는 저도 만들었는데 막 어색해서 어색했어요, 그렇죠. 사실. 뭐 살짝 입다 보고 이게 이제 월해방에서 다 이제 유행이 됐는데 저도 이제 얘기 듣고 피켓 만들어가지고 피켓하다가, 네. 체육대회 입장할 때 피켓 들고 앞에서 인사를 해요. 네. 그러고 이제 개막식 끝나면 조끼 이름하고 당 이름 새긴 네. 조끼를 입고 마을 부스마다 다 돌고. 네. 아니 근데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 읍면동 체육대회가 없는 지역에 정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제가 아. 봤을 때는 왜냐하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읍면동 체육대회 할 때 우리 새마을 부녀회원님들께서 그렇죠. 솜씨 뽑는다고. 현장에서 끓여주는 네. 이 육개장. 육개장. 육개장 네. 부침개 근데 이게 읍면동 체육대회는 없어도 뭐 새마을 부녀회 네. 뭐 행사, 뭐 새마을 행사 이런 것들이서 가면 그 육개장은 맛볼 수가 있는데 그 대도시는 아무래도 이게 많이 모이는 행사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예, 그- 농촌 지역보다는 조금 작죠. 저희 이제 지역위원장들 그리고 원내에 계시는 국회의원들은 지난 주말 페이스북이나 뭐 본인의 SNS를 보면 지역 활동하느라고 정말 열심히 했던 한 주말이었고 한 주였는데 우리 시민들은 지난 박근혜 탄핵 정부 전국대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인파가 또 도심에서 모여서 집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거든요. 청계천 광장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수원, 뭐 부산, 또 뭐 각 지방마다 지금 이제 거점을 제가 다 보니까 만들었어요. 부시가 자꾸 네. 살아나고 있는데 네. 어제 그 청계천 현장 모습은 진짜 지난 탄핵 때의 사진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이 모이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치권에 지금 발담고 있는 저희 같은 직접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그곳에 발을 디디게 조금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했지만 마음은 다 비슷하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요새 최고위원회의가 또 네. 아주 실방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네. 있습니다. 저 때문이죠. 그럼요. 우리 최고의 셀럽 서은숙 최고위원님 그 실제 분위기가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저는 최고위원회의가 대략 어떻게 돌아갈 것이다. 어차피 우리가 다 공개로 보니까 그렇게 보는데 뭐 비공개 회의에서 이렇게 회의하는 것도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 또 굉장히 형식이나 어떤 이 관례에 얽매이지 않은 그런 분위기에서 회의가 진행되고요. 특히 우리 대표님의 장점 아시잖아요. 네. 디테일에 강한 당 대표. 힘드시죠? 아니요, 즐거워요. 우리 방송이 카메라 들어오기 전에 마이크 들어오기 전에는 아니 잠을 안 주무십니다.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아니, 제가 또 트위터 테러 진짜 깜짝 나가셨죠? 놀랐어요. 토요일 날 저녁에 그날 제가 잠을 늦게 잤기 망정이지 한 12시 반쯤 돼서 대표님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지금 트위터에 부산 지역의 어느 곳에 현수막이 안 붙어 있다고 하는데 시당위원장 빨리 답변 달아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답변 달았죠. 부산 시당위원장입니다.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대표님이 또 저를 또 오래간만에 그 트위터에서 트친 소리 해주신 거예요. 쏟아지는 마팔 요구를 받느라고 밤새도록 두드리다가 용량이 차서 제가 우와. 다음 날로 넘겼는데 그러니까 대표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게 우리 당원들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당 대표님의 트위터 특친이 70만 명이에요. 와. 그러니까 웬만한 우리 당원들은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우리 지역에 현수막 달려 있는지 안 달려 있는지 이제 우리 원내위원장님들 뿐만 아니라 다 이렇게 의원님들이 조금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당원들이 민주당의 이런 효용성 있는 민생 정책들을 아무것도 소개해 주는 것이 없어요. 우리 현수막 제대로 붙여서 현수막 정치 잘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실시간 점검되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담하고. 아니 그 네. 스타일은 우리 대변인단에도 그래요. 그렇죠. 대변인 네. 방을 본인이 만드셨어. 그래서 우리를 초대해. 우리가 초대한 게 맞아. 아니라 그리고 한 12시쯤 되면 하나씩 몰려요, 이렇게. 그렇죠. 기사를 하나 이렇게 올리면서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이렇게 대비되게 표현을 하고 와닿는다. 뭐 이런 식으로 조언도 하고 사실 맞습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엄청난 그럼요. 중압감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 대표님은 현수막과
SNS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언론 환경이 일단 나쁘기 때문에 우리 1인 미디어들이 할 수 있는, 당원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키자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재명 대표님은 좀 잠 좀 주무셔야 됩니다. 아, 제가 지난 대선 때 아주 그 시달린 거 생각하면은 그렇죠. 다 새벽 4시에 다 한 번씩 다 기억이 다 있으셔요. 자, 이런 민주당이 달라졌어요. 예, 이 기운으로 저희 정치 1번가 네.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1번가 116회. 늘 기호 1번만 할 정당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기호 1번은 2030년, 2040년, 2050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1번 민주당의 정권 교체를 위한 연구 공부 방송, 1번 민주당의 정권 교체를 위한 서동요 방송, 정치 1번가 116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 지역위원장 남영입니다. 예, 저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겸 평택을 지역위원장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민주당 최고위원 부산시당 위원장 서은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성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맡고 있는 윤종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종군 직무대행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또 그쵸. 놀리고 길어. 아니 저기 정진성 뭐 비대위원 뭐 위원장 뭐다 직무대행 뭐 이런 걸 하도 많이 봐가지고 왜 우물우물하세요? 똑바로 얘기하세요. 아니 눈빛이 갑자기 레이저가 너무 나왔어요. 했는데 조만간에 야. 더 높이 올라가겠습니다. 우리 그 첫 번째 주제로 이 외교 참사에 대한 얘기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이었죠. 도어 스태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할까? 진짜 다들 굉장히 귀국하게 해야 되나? 말게 해야 되나? 뭐 이 걱정부터 했는데 좀 더 체류하시고 더 연구하고 오셨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도어 스태핑에서 국민을 향해서 그 발언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정권의 몰락을 본인 스스로 뭔가 꼭지를 따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번 그 얘기부터 해보죠. 저는 정말 유감 표명할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냥 뭐 우리가 바라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냥 다른 얘기 하다가 그냥 흘려서라도 잠깐 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동맹이 중요한데 그 동맹을 해할 수 있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해. 이렇게 발언할 때는 정말 상상을 못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영상을 우리 온 국민이 다 봤잖아요. 그거를 전 세계에 보도 다 된 거를 그 본인만 그렇게 생각했으면 진짜 그러면 바로 그 일이 벌어진 다음에 김은혜 홍보수석이 바로 해명을 하든지 15시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깜짝.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을 딱 하면서 김대기 비서실장 그리고 저기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부터 각 의원들까지 전부 다 똑같이 그냥 그 가짜뉴스 그 문제를 제기하고 MBC를 찾아가서 항의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MBC와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 간의 정원 유착까지 지금 이 정도까지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정말 대단히 이거는 그냥 사과 한마디 하면 끝날 그런 문제를 이렇게 판을 자꾸 키워가지고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오늘 방송 큐시트를 딱 받고서는 제가 이렇게 메모해 놨었거든요.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이런 망신 참사를 벌여놓고 어떻게 카메라 앞에서 최소한의 유감평을 하지 않을 수 있겠냐. 카메라예요. 발음 똑바로 하세요. 카메라 앞에서 최소한의 유감 표명을 하지 않을 수 있겠냐. 요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안 했어.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무엇을 하든 상상 그 이상. 정말 어떻게 이제 그런 발생이 나올지.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도스태핑 하는 거 얘기를 들으면서 한동훈이 개입한 느낌이 좀 살짝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검언 유착 있었을 때 초기에는 이제 그런 프레임으로 많은 이제 공격을 받고 이랬었는데 그거를 교묘하게 이제 이용해가지고 권한 유착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바꿔서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서 본인이 이제 사과하고 유감 표명하면은 쉽게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이제 MBC 언론 문제로 이제 전환시키면서 완전히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미 그 음성 파일을 들은 수천만 국민들이 여러 번 저도 한 30번은 들은 것 같아요. 오늘 또 조경태 의원이 또 바이든 아니라 그래가지고 또 들어봤어요. 오늘. 근데 이 청각에
지난번에 이제 김학의 사건을 하면서 전 국민의 시력 테스트를 하더니 이번에는 또 전 국민의 청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실과 팩트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다. 그리고 아까 남영희 위원장 얘기한 것처럼 정말 좀 새로운 국면으로 좀 넘어가고 있지 않을까.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정말 대통령답지 않은 이런 거짓말 이런 것에 대해서 분노가 최대치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 국민의힘은 늘 정치를 하는 패턴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판을 키워 나가서 마지막에 이제 이 욕설로 시작한 것을 정원유착으로까지 가지고 가는 이런 판 키우는 정치를 계속하다 보니까 이게 이번 외교 참사에도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런 것들이 이 행태들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정청래 최고위원이 그 얘기 하셨어요. 진상규명을 왜 하냐. 대통령이 얘기하면 된다. 아니 무슨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들었는데 다들은 눈가게를 구속하라고. 압수수색할 것도 아니고 진짜 국민들 귀를 압수수색해라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미 다 나와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키워간다는 것 자체가는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랬다 치더라도 수습하는 과정에서 사과를 안 하는 것도 그렇지만 오늘 그 변희재 TV에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5시간 동안, 아까 김현정 대변인 말대로 해명이 15시간 뒤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 보도 나오고 난 8시간 뒤에 보수 유튜버들이 난리면으로 들린다라는 얘기를 올렸대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 청와대가 대통령실이 보수 유튜버의 이런 의견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란 말인가요? 정녕? 그런 의심을 여러 군데서 그렇죠. 했었어요. 여러 번 했었어요. 네. 토론회 과정에서도 그 지금 뭐 현안들, 대한민국 현안들 그리고 외교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과 전혀 다른 얘기를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주장을 그대로 따라했던 게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근데 또다시 지금 난리면으로 누가 만들었나라고 봤더니 극우 유튜버 어디선가에서 시작을 했고 그것을 퍼지기 그대로 시작한 대통령실에서 거죠. 받아서 해명이라고 한 것인데 자 우리가 그 타임테이블을 따라가 보면 제일 처음에 이 문제가 생겼던 그 현장으로 돌아가 봐요. 그러면 그 자리가 그 결핵, 에이즈, 말라리아 세계 그 굉장히 심각한 전염병에 대한 풍토병에 대한 그 예방 치료 목적의 기금을 마련하는 자리였지 않습니까? 글로벌 펀딩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바이든이 애초에 원래 미국에서 출연하는 그 기금보다 많은 60억 불을 계속해서 출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선거를 앞두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윤석열 그 대통령은 이 자리에 사실 초청되지도 못했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라고는 해놓고 만날 틈이 없으니 여기서라도 얼굴을 보자. 얼굴을 맞대는 장면을 연출하고 싶어서 지금 800억 정도의 그 기금 출연을 예산안으로 올려둔 것 이상 플러스 알파로 1,400억 정도 1억 불을 기금 조성에 동참하겠다라는 얘기를 그 자리에서 합니다. 하고 내려오면서 쫄쫄쫄쫄 윤석열 대통령을 바이든을 쫓아다녀도 계속 노룩으로 패싱을 당하다가 48조 쇼츠 회담 그야말로 그걸 하고 내려오는 자리에서 제가 봐도 빈정상한 것 같았어요.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앞뒤 맥락을 보면. 그러면서 나온 막말과 그 비속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인데 이것을 실드 치는 첫 번째 과정 대통령실에서 곧바로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그 직캠이죠. 옆에 있는 언론사 관계자들이 직캠으로 찍어서 동영상이 돌기 시작하니 대응을 한 것도 한 2-3시간, 3-4시간 이후였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 직캠이 그러니까 이렇게 언론으로 전파되기 전에 우리 암암리에 전파되는 과정들 SNS를 통해서 그 과정에서 제가 볼 때 9시 30분 정도였는데 22일 날 그때 김은혜 대통령 그 홍보수석이 공지를 하지요. 다들 기자들에게. 입단속하는 그걸 했었습니다. SNS 그리고 많이 돌았죠. 다 돌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 사적인 발언을 논란을 일으켜 주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 우선 그게 시발점이었고 두 번째 대응이 곧바로 이어진 것이 사적 대화를 가지고 외교 성과를 표명시키면 안 된다라는 유감 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15시간 이후에 나온 것이 난리면이고 이 새끼는 민주당이고 이 XX 이 녀석으로 바꿔서 얘기할게요. 우리 노딱 붙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 지금 오늘 대통령이 나와서 사과만 하고 넘어가도 부족할 정도의 일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진상 규명해야 된다. 제가 본 가장 최고의 댓글은 어떤 게 있었냐면요. 정말 똥은 누가 싸고 누구 보고 닦으라고 하느냐 이런 말까지 나올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좀 건전보수라고 하는 정치인들 있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도 막말보다 거짓말이 더 큰 문제라고 했고, 그렇죠. 그 장성철 그 보수 패널 있죠. 오늘 그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 그만 좀 하라고. 나도 그 문자 받았다. 나도 9시 반에.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이제 막 쪽팔려 죽겠다 이렇게 썼어요. 그 맞아요. 정도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온 국민이 다 봤잖아요. 그리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이 사과를 하는 거를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검사로 계속 검사만이 평생을 맞아요. 살아서 네. 사과를 안 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일단 대통령의 태도가 정해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당하고 이제 대통령실에 따라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 그 욕설 파문과 관련해서는 좀 전에 우리 남영희 그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 그 MBC에서 보도한 국회 EXX 정확하게 승인, 말씀드릴게요. 국회에서 이 녀석들이 XX 이 녀석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글로벌 펀드 재정 공약 회의 자체가 바이든 대통령이 그 개최를 한 거고 180억을 모금하는 목표로 해가지고 그 바이든이 이번 중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좀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한 그 저희 행사였어요. 그래서 180억 불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했고 또 하나는 이제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 전에 반도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바이오 산업까지 이제 자국 우선주의를 가서 지지율도 많이 회복시켜 놨잖아요. 그거에 더해서 이 행사를 통해서 더 올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행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행사 때 그 바이든이 미국 의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연설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뒤에 이제 뭐 48주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플랜 B를 작동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무리 플랜 B라 해도 바이든 대통령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각국 동산들한테 인사하기 바쁜데 거기 막 쫓아다니면서 눈치 보고 딱 들어갔는데 그래도 플랜 B라고 하더라도 한미 간에 얘기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 쪽만 3명이 서 있고 바이든 대통령 혼자밖에 없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게 무슨 플랜 B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 상황적으로 봤을 때 나와서 한 그 워딩도 그 이제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여기는 이 정부는 하도 설마가 현실이 되니까 미국 의회랑 대한민국 국회를 구별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것도 그래서, 예. 아주 무식해. 우리는 그래, 승인이라는 말을 안 쓰죠. 그래. 아니 그래서 누가 봐도 앞뒤 맥락상으로 봐도 이 XX 그리고 바이든이잖아요. 오죽하면 그 봄바람 휘날리며 이 노래를 날리면만 들어가면 바이든을 넣어가지고 봄바람 히바이든이라고 이런 개사하는 패러디들이 판을 치고 있냐고. 근데 이게 진짜 국격을 저는 이게 우리가 지금 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이 이걸 더 키우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 과정에서 지금 자꾸 묻히고 있는 게 대통령이 외국을 순방을 하고 돌아왔는데 도대체 당신이 뭘 하고 왔느냐. 귀국 보고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내가 이번에 캐나다 가서 이런 걸 하고 한일 간은 이런 걸 하고 한미 간은 이런 걸 했어요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는 혹시나 아니 너무 국민한테 보고할 게 없어서 그냥 이 한 몸 희생하자. 지금 이러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리가 대통령이 이 외국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진짜 김은혜 대변인 그 얘기 했잖아요.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왔는데 전쟁을 치르고 와서 성과가 무엇이고 사상자가 얼마나 났고 이거를 보고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했는 거를 진상을 규명해야겠다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판을 키워가는 것은 귀국 빈손으로 돌아온 것에 대한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예. 오늘 이 도어 스태핑이 제가 느낌에는 굉장히 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제 느낌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좀 준비가 안 되고 대통령답지 않은 이런 모습을 또 여러 이제 뭐 정책적인 측면이나 외교, 해외 순방 과정에서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권 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양해를 해주는
이해를 해주는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좀 더 잘하겠지, 수정이 되겠지, 개선이 되겠지, 이런 이제 마음과 시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그동안 이렇게 좀 지켜봐오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오늘 도어 스태핑에서 한 것이 정말 새빨간 거짓말로 이렇게 입증이 되면 최소한의 어떤 그런 기대, 이런 마음이 이제 싹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게 뭐겠어요? 탄핵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얘기가 지금 뭐 정치를 제도권에서 하는 사람들은 입에 올리기가 힘든 그런 단어지만 국민들 마음속에서 이제 그 지점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을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스스로 경로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 아닌가. 저 같은 생각에 네. 방향을 그쪽으로 틀었는데 네. 오늘 도어 스태핑을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을 하면서 그들이 그러니까 바라는 그 전략은 저희가 볼 때 딱 세 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서은숙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성과 없는 외교 순방에 대한 일단 뭐 덮어 시선 가리기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볼 때 MBC를 이 김에 어쨌든 정리하려고 하네. 언론 이게 좀 탄압의 타격을 주려고 하네. 모습이죠. 우리가 네. 볼 때는 본인들은 괘씸했던 거 아니에요 그동안 바른 소리 계속하고 어떻게든 가만 놔두지 않겠다 압수수색 하던 대로 하겠다 뭐 이런 지시를 가이드라인을 내리는 것 같았고요. 또 하나는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조문 없는 조문 외교. 거기에서 왜 출발 시각이 애초에 7시에서 오전 9시로 변경되었는지 이것이 정말 영국 정부와 상의가 됐고 영국 왕실에서 바라는 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를 외교부 문서로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 저희가 의심을 하고 있는 천공의 그 뭐 지시대로 아니면 조언대로 변경된 외교 일정이라고 하면 이것은 최순실에 버금가는 국정농단 사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세 가지를 막기 위한 전략으로 다시 확전을 시키는데 민주당과 그리고 MBC와의 그 언론 정언 유착으로 이렇게 몰아가거든요. 저는 이 디테일에 절대 저희가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그 질문들 계속하고 국정조사도 해야 되고 그렇게 싸워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진짜 사악한 것 같습니다. 일단 당에서는 운영위원회 소집 요청을 지난주에 있어서 묵묵부답해서 네. 다시 한번 오늘 또 요청을 했고요.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이제 정원 유착 관련해서는 이 팩트로 이렇게 보면은 확인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요지가 그거잖아요. 저기 박홍근 원내대표가 9시 30분경에 최고위원회에서 첫 발언을 한 이후에 30분 뒤에 MBC가 최초로 자막을 넣어서 방송을 했다. 그래서 둘이 MBC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유착해서 한 쳤다. 거다. 이건데 그 다들 아시겠지만 그 문자 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저 기자들한테 이거는 사적 대화이고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요청 문자 보내잖아요. 그 문자를 받고 그 기자단 단톡방에다가 그 내용을 올리면서 의견을 묻는 문자를 공유한 게 있거든요. 그게 9시 59분이에요. 40분부터 나갔습니다. 예, 9시 59분이었고 그다음에 그 논의 결과 우리는 보도해야 된다라고 결정한 게 9시 6분이에요. 그럼 이미 기자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이후에 9시 30분에 박홍근 원대가 얘기한 건데 어떻게 이게 MBC랑 연관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MBC가 자막을 넣어서 이렇게 방송을 한 거 의도적으로 이게 사실인 것처럼 그 왜곡시키려고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본인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 배현진 의원이 앞에 이 XX도 그렇게 안 들린다라고 막 우겨대고 날리면은 말린 문이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본인들이 취재한 내용을 본인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본인들은 맘대로 막 해도 되고 이거는 진짜. 그리고 또 하나 안 짚을 수 없는 게 지난번에 언론개혁법 할 때 가짜뉴스 방지법 소위 우리 당이 이렇게 할 때 극렬 반대한 게 국민의힘 당이잖아요. 이제 와서는 왜 그렇게 거꾸로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방송이 나오니까 가짜뉴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러네요. 예, 참. 이 정원유착이라는 이 종착점의 프레임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그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또 그 김추자의 거짓말이야라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짓말이야. 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를 불러야 되는 이 불행한 사태를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외교 문제를 가지고 이런 이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게 어떻게 보면 여야의 어떤 정쟁을 떠나서
국익 앞에 그동안은 가능한 한 여야가 없다라는 이런 명제로 이 선진국 반열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국민하고 싸우려 들고 어거지 부리고 이러다가 국격이 떨어지게 생겼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정말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뭐 지지하지는 않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새 정부가 출범하고 집권 초에 우리나라처럼 수출 무역이 중요한 이런 나라에서 외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집권 초에 이 국민들 지지율이 높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궁금증이 있을 때 외교의 새 지평을 열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수 정부지만 노태우 정부 때도 북방외교 잘했다고 지금 전 국민이 보수 진보를 떠나서 칭찬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 영토를 엄청나게 넓히고 있잖아요. 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런 외교적인 성과를 이어받아서 윤석열 대통령도 비록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또 새로운 외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또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좀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찬스인데 해외 순방 나갈 때마다 이렇게 이제 헛발질만 하고 망신 외교를 하고 오니까 해외 순방이 아니라 국익 순장 외교를 하는 것 같아요. 순장. 그냥 가는 데마다 이제 국익을 오히려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 이런 걸 하니까 국민들이 더 이상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나가는 거 그만 나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냥 안에서나 새는 바가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지경이잖아요. 그냥 이 상태를 유지라도 할 수 있고. 심각한 거는 한 가지 지금 성과 있죠. 취임한 지 150일이 안 됐다. 142일.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국내에서는 원래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던 그들이 했던 모습대로 사정정국으로 뭔가 입막음을 하겠다라는 시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벌어지는 일은 전 세계인을 상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바이든에 대한 이 막말이 나가고 나니까 미국 내에 공화당 의원이 그런 말을 했어요. 헤이, 우리가 조롱을 해도 바이든 우리가 조롱할 거야. 너 가만히 있어. 이런 당신 식의 지지율이나 잘 지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막겠다는 겁니까? MBC 그리고 민주당만 탓한다고 막을 수가 없고요. 또 하나 민주당 169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이 XX 이 녀석이라고 하는 거 괜찮습니까? 이거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우리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1,600만 명 이재명 대표를 그 전에 대선 후보 때 지지했던 모든 어떤 국민들을 조롱한 거나 다름없고 그를 향해서 막말을 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사과를 꼭 받아내야 된다. 무조건 사과만 하면 돼요? 아니요. 사과도 받아내고요. 또 하나는 박진 외교부 장관 그리고 이 참사에 대한 홍보 수석의 대응도 완전 엉터리였고 전 세계인을 상대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김태효 그리고 김성환 이 외교 안보 라인 전부 경질해야 된다고 봅니다. 외국 나갈 때마다 이렇게 참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국익 우선이 아니라 지금 국익을 완전 해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그냥 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외교부 장관 경질 그 해임안 요구가 답변 없으면 내일까지. 내일 한 달 답변이 했죠. 없으면 네. 내일까지 우리 의원총회 개최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뭐 이 막말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 순방의 결과나 그다음에 순방 과정의 어떤 스케줄의 문제나 그다음에 정상회담을 관리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굳이 막말이 없었다 하더라도 해임 건의안을 올려야 될 상황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어찌 보면 더 본질적인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 그 자체한테 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박진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도 잘못이 크지만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외교가 뭔지 정상회담이라는 게 뭔지 이런 거를 좀 제대로 알고 준비를 해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하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이렇게 세게 강경 모드로 나오는 데는 다분히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처참하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당내 상황도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문길이 내일 모레 열려 있고 인용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윤리위에서 어떻게든 제명시켜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그 발언 때문에 지금 자중질환에 이렇게
난처한 그런 상황도 있고 또 김건희 특검법 발의가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해야 된다는 여론이 훨씬 높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도 60% 훨씬 넘고 있고 10월 달에는 이제 국정감사가 이제 막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실정들 그리고 그 정치 탄압하는 모습들이 국민들한테 많이 비춰질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지지율이 더 떨어질 때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강하게 프레임으로 이게 반격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우리 집도끼라도 좀 강고하게 잡아야 되겠다는 맞아요. 절박함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거 가지고 사실 영상이 다 나와 있는 이 팩트가 있는 거 가지고 아닌 것처럼 해서 국민한테 이렇게 하면서 이게 여론몰이 하는 것들은 이건 제가 봤던 역풍물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연상되는 건 나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모두의 생각입니다. 예. 우리 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준석 전 대표가 유엔 인권위에 제소한다 그랬잖아요. 요번에 우리 저 민주당 169명 이름으로 유엔에 우리도 제소를 예. 우리 국회의원 169명 명예훼손으로. 그럼요. 국민들의 제소를. 선택으로 뽑힌 사람들인데 이거를 XXL하고 국제 아니, 무대에 근데 그거를 엄청난 명예훼손이죠. 아니 여당의 그 대통령실의 대변인이었죠. 홍보수석이 직접 이것은 직접. 민주당을 향한 겁니다. 이건 민주당에게 한 말입니다를 국회도 아니고. 눈도 깜짝 안 하고 얘기한다는 거죠. 국회를 해버리면 국회를 모독한 게 돼버리니까 자기들 딴에는 민주당을 향한 발언이다라고 이렇게 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저희 전선을- 파트너로서 이게 전혀 이게 안중에도 없다는 전선을 얘기예요. 이동시켜서 응. 내부 싸움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고요. 이쪽 그 팩트 규명으로 나가면 언론과 검찰이 막아줄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일을 지금 일으키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을 그리고 전 세계인을 너무 개돼지로 하는 그렇죠. 거다. 결론은 그거고요. 음. 저는 제가 지난 그 청와대 이전이 첫 번째 이번 정부의 가장 큰 실정이었고 영빈관을 새로 짓는 예산안 878억 원을 살짝 밀어 넣었던 것이 주유소에 라이터를 던진 격이었다라고 하면 이 오늘 아침에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은 기름을 부었어. 앞으로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엄청난 변곡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진짜 저는 확신이 들고요. 더 늦기 전에 사과하고 지금 뭐 압수수색이든 뭐든 경찰에서 고소고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빨리 칼 집어 넣어야 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지금 가래로도 못 막고 있는 이 상황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 날리면인지 말리면인지 뭐 지금 귀 청력 안 좋은 사람들 빨리 본인들도 했던 말 집어 담아 삼켜야 됩니다. 그 영상 조회수가 박근혜 탄핵 당시보다 훨씬 더 많이 조회수가 올라갔대요, 지금. 저는 이번에 보면서 이번 사건이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분화, 세력 분화 이런 거를 아주 가속화시키는 그 계기가 될 거다 또 이런 생각 한편으로 좀 해보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윤석열 맹종파들만 이제 득세를 했잖아요. 윤핵관으로 대표되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도 보면 윤석열을 직시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홍준표나 뭐 또 조경태, 조혜진 뭐 이런 사람들. 유승민은 윤석열을 좀 적대하는 세력이죠. 네. 이준석과 유승민 또 국바세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세 세력 간에 그동안에는 힘의 우위가 윤핵관을 중심으로 한 맹성파들이 어쨌든 주도권을 잡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급격하게 윤석열의 적대적인 혹은 최소한 중립적인 위치에서 윤석열의 잘잘못을 직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쪽으로 힘의 균형이 급격하게 옮겨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이 내년 이제 상반기 올해 정기국회 끝나면 정치권의 시계는 급격하게 이제 총선 모드로 이제 전환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힘의 우위가 그쪽으로 쏠려가고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힘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심의 참. 바다에 물이 차오르면 배를 뒤집어 엎습니다. 근데- 이야기는 여기까지 근데 정리하고 마지막 민주당 예, 얘기하죠. 조금만 얘기하면 참 한심한 게 자기들의 내분이나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외교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참 한심한. 그러니까 이 정권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나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전형적인 아마추어를 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무능 그 자체죠. 설마가 다 현실이 됐다. 네,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 유능한 민주당으로 넘어가죠.
종쳤어? 예. 아, 뭐 무능을 아니 그들이 일부러 외교를 이용한 게 아니라 아니 외교를 제대로 못해서 그냥 일어난 현상들인 거예요.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생각합시다. 네, 아무런 맞아요. 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지만 실력 자체도 없고 그리고 거짓말로 계속해서 성과를 포장하려다 보니까 사건이 자꾸 맞아. 커지는 거다. 맞아요. 그것이 결국 국익을 조국헌에서. 해친다. 그런 반면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정말 그 유능한 민주당의 그 이기는 민주당의 모습을 갖춰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결의를 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우리 짚고 넘어가죠. 우선 핵심 과제에 대해서 처음에 22개 법안에서 또 압축을 했습니다. 더 집중하자 해서 7개 법안. 뭐가 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기초연금 확대법, 네. 또 아동수당 네. 확대법이죠. 여기에 이제 출산보육수당까지도 함께 이렇게 확대하는 게 있고요. 가계부채 대책 3법, 그리고 불법 사채 금지법,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요즘 한참 이 농민들이 가장 관심 많이 가지시는 쌀값 정상화법, 그리고 납품 단가 연동제법, 그리고 또 중점 과제가 될 것 같은데요. 노란봉투법. 요 7가지가 지금 중점 우선 과제로 나와 있는데 우리 요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시면 요즘에 되겠네요. 요 중에서 딱 한 개가 지금 여야가 공통되죠. 납품 단가 연동제. 그 어제 당정협의했죠. 네. 아니 왜 일요일 날 갑자기 이렇게 총리 공간에서 갑자기 이렇게 그림을 그것도- 만들어냈어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님이.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면 이 비판 여론이 엄청 드실 거라는 걸 예상하고 그 민생 당정협의 통해서 10개죠. 10개 10개 민생 법안 그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좀 만회해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중에 납품 단가 연동제 하나는 우리 그 여야가 공통적인 것 같아요. 예. 예. 나머지는 우리 양곡관리법은 우리 농촌에 사시는 예, 예. 우리 농촌에 사시는 도농복합 그 쌀값이 이제 요즘에 지역에서 이제 행사해도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쌀값이 작년 대비해서 지금 얼마가 폭락했냐면 20kg 그 기준으로 작년 대비해서 거의 한 25% 정도 하락을 했어요. 네. 지금 현재 산지 쌀값이 47,000원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공산품이 1년 만에 25%까지 이렇게 가격 변동이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농민들은 그야말로 이제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어쨌든 당정 협의를 해서 45만 톤을 시장 격리하는 것은 수용을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강력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수용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양곡법 개정을 민주당은 하자는 거고 저쪽 국민의힘은 그거는 반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일시적으로 쌀 이제 과잉되는 것을 시장 경영하는 건 그야말로 임시 방편이거든요.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양곡법 자체를 이번 기회에 개정을 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현실이고 근본적으로 왜 이제 쌀값 문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느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쌀 생산량하고 1인당 소비량하고 이 간극이 점점 더 좁혀지지 않고 벌어지는 거예요. 한 기사에 난 건데요. 2005년도에 우리나라 쌀 생산량이 476만 톤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2021년 작년에 388만 톤으로 19%가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1인당 쌀 소비량은 2005년도에 한 사람이 1년에 81kg를 먹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무려 30%가 감소된 57kg밖에 먹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쌀 생산량은 19%가 감소했는데 1인당 쌀 소비량은 30% 가까이 이제 감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격차가 이제 줄어들지 않고 더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쌀 소비량의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곡법 자체를 개정을 해야만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금 더 나가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이제 쌀은 100%가 높습니다. 자급률이. 근데 밀은 0.5%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옥수수도 0.7%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많이 드시는 콩도 자급자족률이 6.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식량 자원들을 해외 이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쌀값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다른 식량 작물에도 직불금제를 좀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쌀만 직불금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여타의 식량 자원들의 자급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제 직불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우리 민주당 당론하고 약간 좀 다른 견해이기도 한데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유전법식 해가지고 절대 농지를
전환시키는 거를 거의 안 해주고 있어요. 이 총량을 엄청나게 이렇게 틀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시골에 가보면 지금 이제 쌀의 생산량이 워낙 이제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농지를 이제 유지하는 요 정책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농민들이 적절한 사유가 있을 때는 좀 매매를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향도 좀 재검토해야 될 때가 됐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쌀 이제 생산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쌀값이 이제 폭락하고 이렇게 되지 않았던 이유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해서 이제 북한에 이제 쌀을 우리가 지원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남북 관계가 이제 탁 틀어막혀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정부가 공공 수매를 해서 북한에 지원해주고 이랬던 쌀 이 수장도 지금 이제 그렇게 해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이제 쌀값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구조적으로 쌀값 문제를 안정화시키고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시장 격리 조치만으로는 좀 불가능하고 양국법을 꼭 개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45년 만에 최대 폭락했죠. 예, 예. 네, 그렇죠. 지금 우리 시청자분 중에 까마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계속해서 이 바보들아 민주당은 환율을 가지고 얘기해 너희는 정치하지 말라고 하는데 환율을 민주당에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정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오늘 코스피가 완전 바닥났습니다. 지금 미국의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통화 스와프를 해결해 내라고 했는데 그 얘기 통짜도 못 꺼내고 정부에다가 항의를 해야죠. 민주당은 행정부의 입법 과정들에 대한 법안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보고 지금 정치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 잘못 알고 계시고요. 다른 곳에 가서 항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화를 냈네요. 쌀값 정상화에 대한 부분에 저한테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아이디어를 주면서 굉장히 심각한데 북한에다가 좀 지원을 하면 안 되겠느냐. 여태까지 그래왔죠. 후진국에 그렇게, 주면 안 되겠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유엔 제재 때문에 북한과 저희가 제대로 지금 교육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답답한 부분이 있죠. 그러고 양국관리법을 채택을 해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야 기본적인 법안을 제정해둔 상태에서 안정적인 쌀값을 유지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민주당에서 힘있게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경제 식량 안보를 지켜내고자 하는 민주당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발언한 걸 보면 그냥 농산물을 시장에 맡겨두면 된다. 정부가 너무 과잉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은 식량 문제를 식량 안보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건데 그냥 국민의힘은 그냥 시장 논리에 맡겨두는 거죠.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성일종 정책위원장이 이 양국법에 대해서 사회주의법 이런 식으로 포퓰리즘이라고 계속. 아니 이게 지금 뭐 60년대 70년대도 아니고 어디다 갖다가 사회주의를 붙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런 얘기를 농민들이 많이 아셔야 돼요. 정말 저 사람들의 인식이 얼마나 정말 농민들의 이런 피눈물을 무시하고 하는지를 이번 기회에 정말 좀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노란봉투법도 지금 사회주의 법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민생 법안을 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양국관리법하고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면서 이제 반대하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정했죠. 좀 전에 양국관리법 관련해서도 이제 좀 전에 우리 윤종군 위원장이 다 설명했지만 이 이제 농가 소득 보전 외에도 식량 안보의 중요한 시각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너무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을 무슨 황건적 보호법이라 그러고 민주노총 방탄법이다 이렇게 무슨 색깔과 이념 그런 거를 더 씌워가지고 이렇게 좀 이념 대결로 이렇게 몰고 가려고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혀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열면 하는 얘기 있잖아요. 글로벌 스탠다드. 글로벌 스탠다드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노사관계에서의 글로벌 스탠다드는 ILO예요. 이제 국제노동기구 네. 있잖아요. ILO 협약이 그건데 우리나라는 선진국 세계 10대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ILO 협약을 아직도 두 개는 그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노사 후진국이 오명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냐면 우리 이제 이번에 대우조선해양 보면 알겠지만 그 하청 노조에서 파업을 한 거잖아요. 근데 하청 노조의 그 근로조건,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당사자는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원청인데 법적으로는 그 원청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하청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하청 노사 간에 아무리 얘기해봤자 하청의 사측의 입장은 똑같아요. 우리 대우조선의 원청에서 결정권이 있어서 우리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렇게 되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막 2달이 넘게 한 평도 안 되는 철제 감옥에 스스로 갇혀가지고 그 농성하고 막 목숨을 건 농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노사 민정이 다 그 이제 노력을 해서 합의에 이르렀어요. 합의에 이르러가지고 노사 간에는 손배소라든지 이런 거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그 원청은 대우조선에서 한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를. 이래서 다시 이게 이제 다시 이게 이제 그 세상에 이제 다시 부각이 됐는데 원래는 19대 2016년도 국회에서도 발의된 법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내용이냐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ILO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지금 제출된 법안의 내용 보더라도 다 하더라도 ILO의 전체 100% 수준은 안 되지만 좀 이렇게 그 노동자의 범위를 좀 확대해 주자. 그리고 합법 파업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하자 정도가 이 법안의 그 요점이거든요. 지금 보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과 대화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노동자의 범위에 하청 노동자들 좀 넣어주자. 그리고 우리 지금 특수고용 노동자라서 특고 노동자 있잖아요. 특히 우리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때문에 필수 노동자라든지 뭐 이렇게 택배, 배달 노동자라든지 이런 많은 그 새로운 플랫폼 노동자들 생겨나고 있잖아요. 이런 노동자들이 전부 노동자로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이게 바뀐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이런 특고 노동자들도 사용자의 범위에 넣어달라. 여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합법 파업의 범위가 너무 제한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국제 기준에 맞게 좀 더 넓히자라는 정도가 이 노란봉투법의 그 취지이거든요. 실제로 이 법안은 노동조합 노동관계 조정법이에요. 근데 이걸 무슨 항건적 보호법이라고 이렇게 규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스탠다드 외치는 것은 결국 힘 있는 그 슈퍼 부자들이나 1% 초 부자들이나 뭐 법인이나 이런 경영진들만의 그 분야에서만 글로벌 스탠다드를 외치고 노동자들 같은 경우 예외냐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아니 그 노동자들은 국민 아닙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이건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목을 노란봉투법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내용에 대한 어떤 그 문제 제기나 동의 여부 이런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무조건 포퓰리즘 혹은 뭐 민주노총의 어떤 불법 이미지를 강화해서 이 민생 법안이 아니다 이렇게 좀 비껴가려고 하는 꼼수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중점 우선 과제로 잡은 7개의 법안 저희가 어쨌든 169석과 우호적인 야당 그 포함을 한 175석 이상의 그 국회의 힘으로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켜야 될 것 같고요. 기초연금 확대법은 찬반 여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민주당 지지자분들 사이에. 뭐냐? 첫 번째. 노인들 그만 잘해줘라. 그래 봤자 나중에 다 입원 찍는다. 저 그거 충분히 이해돼요. 근데 사실상 어르신들이 제대로 된 복지를 누리지 못하면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고요. 또 하나 이 복지적인 그 문제로 접근할 문제도 있지만 하나는 경제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100% 40만 원, 지금 현재 30만 원인 것을 40만 원으로 상향시켜서 지역 화폐나 복지 카드로 지급하게 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통과시켜서 노인 기본소득 개념으로 통과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것이 우리 전체 지금 내수 소비시장까지 완전히 얼게하는 이것을 막아줄 정말 방패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통과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어떤 분들이 환율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게 보수 패널들 중에 그 얘기를 해. 이게 외생 변수다. 외생 변수 맞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뭐 그 싸움, 뭐 전쟁을 통한 이후에 생긴 뭐 여러 가지 변수들. 그리고 미국에서 돈을 엄청나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찍어낸 그 달러의 뭐 유동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긴 외생 변수는 맞는데 지금 우리 원화 가치와 비슷한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달러는 이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변수로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무엇을 했느냐, 행정부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에 대해서 따져 물어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느닷없이 그 가입했던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있었죠. 그리고 나토 가서 탈중국을 외쳤죠. 그런 다음에
중국과 수교 이후에 최초로 지난 22년 5월 이후로 저희가 대중국 무역 적자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누적되어 왔거든요. 이러면서 지금 방만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의 그 경제 정책이 문제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잠깐 돌아보세요. 저희가 이번 정부 들어오기 직전에 문재인 정부 말미에 우리 초과 예산, 초과 세금이 60조 원이었어요. 이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막았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매해 그 어려운 팬데믹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개월 만에 이번 정부가 들어온 3개월 만에 1인당 GDP가 6,000달러가 감소돼서 3만 불이 깨졌어요. 이 상황을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보수라는 집단이 그렇게 무능하면 지금 집권 4개월도 되지 않은 5개월이 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국가 경제를 말아먹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설프게 민주당 무능한데 뭐 했느냐라고 하면 안 됩니다. 데이터와 지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오늘 기준으로 환율이 1,430원까지 올랐고 주가도 최저점을 찍었어요, 오늘. 그런데 좀 전에 우리 남영희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과거에 우리 금융위기 때 한미 간의 통화 수합 300억 600억에 오셨어요. 600억 불. 그렇게 문재인 체결해가지고 실제로 환율을 한 170원 정도 낮추는 그 효과를 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한미 간의 통화 수합부 그 계약이 종료로 됐어요. 그래서 지금 통화 수합부가 대단히 중요한 이번에 한미 간에 만났을 때 대단히 정상회담이 중요한 주제가 됐어야 되죠. 예. 근데 그거는 48초만. 당장 급한 게 아니라고 추경호 부총리가 얘기하면서 뭐 실무 차원에서 얘기해도 된다 이런 식의 인식을 지금 갖고 있으니까 더 답답한 거죠. 좀 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건 정기국회 관련해서 조금 압축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현장에서 이렇게 국민들하고 시민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가장 넓은 전선은 지역화폐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지역화폐 7천억 예산 삭감한 거에 대해서 전 세대가 분노합니다. 이 아이들도 썼었잖아요. 아이들도. 노인까지 다 어르신들도 다 쓰고 특히나 40대 50대 이제 주부 또 가장들은 10%까지 더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역화폐가. 이거 예산을 7천억을 삭감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서민들의 이제 쌈짓돈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분노치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 윤석열 정부의 그 지역화폐 예산 7천억 삭감 이거에 대해서 주변 분들하고 많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이제 아까도 이제 뭐 남영희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약한 지지층이 이제 어르신 세대인데 어르신 세대에서 지난주에도 우리 주제로 얘기를 했지만 공공형 일자리 6만 개 이제 없애고 또 경로당 난방비 5% 그 삭감한 거에 대해서 분노치가 굉장히 높아요. 어르신들도. 그 얘기만 하면 딱 어르신들도 막 국민의힘 욕하십니다. 그래서 이 새날 방송 듣고 있는 우리 지지자들께서 부모님한테 어르신들한테 윤석열 정부가 이런 정부다. 그렇게 지지해줬는데 일자리 이제 다 뺏어가고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6만 개를 줄이면 우리 안성에서는 몇 개가 줄어드나 따져보니까 300개가 줄어드는 거예요. 네. 안성에서 300개면 아침에 그 학교 앞에서 이거 하시는 분들 또 근근근로 하시는 분들 다 이제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디 가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받겠습니까? 그렇게 숫자로 얘기를 해드리니까 딱 이제 피부에 와닿으시는 것 같아요. 그 유엔 총회 가서도 말은 그런 예산 다 약자들을 줄여놓고 챙기겠다고. 약자들을 위한 걸 예산을 뭐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지역에 현수막에다가 윤석열 대통령님 어르신들 것은 빼앗지 마세요. 이렇게 그냥 써가지고 붙이려고. 저도 준비를 똑같이 해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우선 과제를 정해서 다양한 세대에게 가는 어떤 이 복지나 이런 것들을 지금 챙기고 이러고 있잖아요. 문제는 이제 이것을 시민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효용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까지 와닿지 못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언론이 어쨌든 편파적이기 때문에 이제 10월달 되면 국감 시작되고 예산철 들어갈 건데 이제 이게 앞으로 얼마나 민주당이 이런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근데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어쨌든 국회의 다수석이라는 것
시다. 그래서 이 중에서 효용감을 높일 수 있도록 좀 밀어붙여야 된다. 예를 들면 뭐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위에 어쨌든 우리가 밀어서 통과시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힘으로 민주당이 마음 먹고 하니까 뭔가 결실을 만들어내는구나라는 거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그 정기국회나 예산에서 목표는 결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효용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해드리는 이것을 조금 전략으로 잡고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싶어요. 단독 처리 해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또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넷이 다음에 반드시 배지 달고 들어가서 불도저처럼 할 것 같은데. 네. 자, 이 와중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투트랙입니다. 민생에 관련돼 있는 이런 입법 과제들을 유능하게 해내는 것. 또 하나는 민주주의 후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는 공정과 상식, 법치, 민주주의의 뭐 위기? 그가 그 입으로 얘기를 했더라고. CNN 뭐 인터뷰도 보니까. 그런 것들을 민주당이 막아내는 이 투트랙 전략을 잘해야 되는데 어제 이재명 우리 대표께서 불의를 방관하는 건 불의에 뭐라고 하신 거죠? 불의에 방관하는 건 불의입니다. 불의입니다. 예, 그냥 있으면 안 된다. 행동해야 김대중 합니다. 대통령께서 인터넷 담벼락에라도 뭐 낙서라도 해라 이런 지침을 내리시는 거라고 행동하라고 보거든요. 하셔요. 행동하는 양심.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민주당 뭐 말만 한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이 민심이 같이 모여서 쌓여져 가는 과정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나중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심의 바다에서 배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냥 무턱대고 뭐 앞장서서 칼을 막 휘두르면 그 칼에 상대도 다치고 지금 휘두르는 그 사람도 다치게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 거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민주당 못한다라고 막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들 계속 계시거든요. 민주당 지지자인 듯 하지만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그냥 세작으로 인정해 주시고 이번 순서. 좀 그만해라 그런 말 하지 말고 믿어 봐주고 힘 좀 모아주자 이런 말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한 말씀씩 좀 해주시고 오늘 시간 마무리할까요? 예, 이번에 정기국회가 이제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뭐가 터질지 정말 기대가 되는 정기국회입니다. 근데 정말 더 이상은 뭐가 안 터졌으면 좋겠고요. 여야가 합심해서 민생 중심으로 해서 제대로 성과 내는 그런 정기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여튼 저희들도 당에 그런 요구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민생 챙기니까 결국은 이제 당정 협의를 해서 민생 법안 10개를 뽑아내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이 야당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시민들과 공유해 나가고 제발 이 아마추어 이 정권의 이런 이 문제들이 좀 빨리 좀 수습 좀 하세요. 수습해서 제발 좀 이 안정된 대한민국에서 좀 살아보입시다. 예,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 정기국회에서 어쨌든 우리가 챙겨야 될 민생 법안들이 힘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또 함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을 이렇게 걱정해보기도 참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너무 걱정이 많아. 애국자니까요. 이 국회에서 국감이 대단히 중요한 시즌이잖아요. 저 두세 달 사이에 요 국감 시즌에서 정말 국정 기조 바꾸는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께 잘 이제 뭐 구체적인 사례나 내용을 가지고 확인도 시켜드려야 되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그 민생을 챙기는 정당이다라는 인식도 명확하게 심어줘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있는데 그런 기조로 확실하게 좀 잡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있고 또 윤석열 정부의 정말 그 뭔가 정쟁을 통해서 국면을 전환하라는 그리고 사정정국 통해서 전 정부 지우기랑 그 정적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야당 탄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새날을 시청하시는 거의 대부분 시청자분들은 더불어민주당을 되게 애정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잘못한 거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들을 주변에 시민들하고 많이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평택 김현정 유튜브 TV 구독 좋아요 얘기하라고 하고 본인 좋은 얘기만 하고 여러분 이 시간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새날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새날 좋아요 구독해서 빨리 70만 안에 들어오게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원외 지역위원장들 그 유튜브 재미없어도 구독, 좋아요, 알림 좀 부탁드릴게요. 네. 힘 나거든요. 평택 김현정 TV, 그리고 안성 윤종군 TV, 서은숙 TV, 남영희 TV, 예, 잘 부탁드립니다. 남영희 TV 엄청 올라갔대. 아이, 뭐 빠른 시간 역시 내요. 역시 셀럽이라서.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정치 1번가 100년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죠. 예. 늘 기호 1번만 할 정당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기호 1번은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2070년, 2080년, 2090년, 2100년까지 또 계속될 것입니다. 1번 민주당의 정권 교체를 위한 연구 공부 방송, 1번 민주당의 정권 교체를 위한 서동요 방송, 정치 1번가 116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